네, 두 개의 전쟁이 뭐 시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이 부채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전문가 통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뭐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9월 통계까지 아직 이제 10월 건 아직 안 나왔고요. 10월이 안 됐어요. 9월 통계까지 보면 지금 6개월 연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늘어나는 하면 올해 3월 이전에는 좀 감소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 영향도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이게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제 9월 것만 보면 2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8월에는 이제 뭐 6조 정도 늘어났었는데 아무튼 꾸준히 매달 몇 조씩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요게 은행권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좀 줄고, 은행권, 우리 이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이제 대출, 가계 대출 부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이 있거든요. 요 부분, 그러니까 신용이랄까 주택하고는 상관없는 요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파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 증가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좋은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소비하고 직접적인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늘어나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 규모가 뭐 후퇴하지만 않는다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건 뭐 불가피한 건데 좀 빨리 늘어나는 게 좀 걱정이네요. 요즘 흔히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 성적이랑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플레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이 22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예. 뭐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200%를 넘고 있고. 연봉 기준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한 2년치 소득을 아무것도 안 쓰고 해야 그 가계부채 원금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르는 것도 사실 227%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가계부채 규모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최근에 이제 우리 소득은 사실 그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이제 물가상승률 뺀 실질 소득을 보면, 실질 소득은 물가상승률 빼버리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계부채,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원리금 낼 부분이 많아지는 거고, 그쪽으로 돈을 쓰게 되면 이제 당연히 소비 쪽은 이제 그렇겠죠. 반대로 이제 죽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고유가, 고금리, 그 다음에 뭐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당히 좀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최근 IMF가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에 108.1%를 기록했어요. 이제 5년 통계를 보면은 2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유독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시장 경기하고 좀 상관이 있겠죠. 최근 1, 2년 동안은 주택 경기가 많이 좀 다운이 됐는데, 이게 한은이 계산한 건 아니고 이제 한은 통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곳에서 계산한 건데, 2017년 대비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주택시장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주택시장이 좋다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게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가 이제 108%까지 올라가는, 뭐 우리보다 높은 국가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130%긴 한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가 좀 높은 편이고, 또 증가율 자체가 좀 빨랐습니다. 근데 빨랐는데
우리가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020년, 2022년에 다른 데들은 좀 부채 조정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르거나. 근데 우리는 그때 유독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자영업 경우에 그런 게 많은가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때가 하필 우리가 좀 그 주택 경기가 좀 피크, 그러니까 마지막 상승세. 그렇죠. 예, 그때 딱 걸리면서 가계부채가 그때 좀 그러니까 다른 영끌 나라보다 비투하던 시절. 예, 맞습니다. 바로 딱 그것이 그때입니다. 관련되네. 예. 사실 뭐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예, 맞습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쓴다.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금리는 워낙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으니까, 높죠. 예. 예. 싼 금리로 좀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은 요즘엔 기업부채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기업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부채는 지금 은행만 보면 9월 달에 기업 대출 잔액이 이제 1,238조 정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분기로 이제 비은행까지 좀 포함을 한 건 아직 3분기 건 안 나왔는데 이제 그 통계는 훨씬 이거보다 좀 높겠죠. 그래서 6월 말 기준 뭐 은행 그다음에 비은행권 했을 때 전체 기업 부채는 2,560조 정도. 예. 예, 가계 부채보다 높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국내 경기 상황, 그다음에 수출 경기 안 되는 거 이런 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체감을 못 하실 건데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가계부채가 하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가계부채를 높이는 거는 좀 자제해라 이런 뭐 직간접적인 예를 들어 저번에 뭐 40년 만기도 이제 예. 안 되고 50년 만기인가 저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걸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이제는 그 대출 경쟁을 기업들에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 대출 금리가 조금씩 또 떨어지고 있다. 하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출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경상 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 대출도 대출이지만 기업의 단기 차입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6월 말 기준으로 602조 원, 이제 작년 말보다 40조 가까이 네. 늘었다고 하는데 이 단기 차입금 증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단기 차입금의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갚아야 될 채권이나 대출인데 역시 뭐 짐작들 하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죠. 긴급하게. 예. 뭐 예를 들어 뭐 중소기업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당장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럼 차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운영 자금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경기가 나쁜 게 좀 단기간에 끝나면 예, 단기 차입금을 뭐 빌려서 또 단기 차입금은 또 금리도 높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해주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기업이 다시 이제 살아나면 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이제 부도도 많이 날 거고 연체도 많이 날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아무튼 리볼빙 할 때 만기돼서 연장할 때 그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가계든 기업이든 부채가 이렇게 커지고 사실 정부 부채도 뭐 지금 1,000조가 넘어서 문제인데 경제에 여러 가지 파장이 올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한계 가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이제 연체율은 실제로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 2배 이상 뛴다 그래요. 연체율 비율이. 그리고 이제 비은행권, 이금융 쪽은 연체율이 훨씬 더 높고 이게 결국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연체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디폴트가 만연할 거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의 무수익 여신,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늘고 금융기관들이 좀 쓰러지는 데가 나올 거고 새마을금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뭐냐 외환위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가세를 주도하고 그리고 비중이 높은 게 주택담보대출이라.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진짜 안전한 대출입니다. 가치의 그 LTV라고 그러죠. 장부 가치의 한 70% 60%밖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환위기 시나리오로 가려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30% 40%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예. 그럴 가능성은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부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이제 연체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이자 내기도 버겁다는 거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뭐 내년서부터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도 못 하는 거고, 이자 부담 때문에 당장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게는 당장에 소비도 못 하는 거고, 이게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뭐 고금리 상태에서 이게 좀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도 부채 감소를 위해서라면 뭐 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 경제가 이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걸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계속 버티고는 있습니다. 예. 버티고는 있는데 이번 이제 그 10월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걸 한두 페이지짜리 예. 발표를 하는데 9월달은 우리가 이제 금통위를 안 했고 8월달에 했었거든요. 8월하고 10월을 좀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가에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그러니까 인플레를 좀 높게 봤는데 10월 결정문에는 그런 표현이 싹 빠지고, 예.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좀 완만할 것으로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하늘의 기대인지 실제 물가가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은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 예.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내 경기, 특히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막는 그런 요인이라는 걸 좀 우려를 하는 표현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연준이나 우리나라 하는이나 뭐 사실 물가와 경기 이걸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이 물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금리를 올린 상태인데 이제 경기 쪽이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여름, 가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한 인하 3분기 포인트를. 정도. 예. 예. 아마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시기가 근데 취하기 전에 이제 뭐라 그러죠? 좀 군부를 떼죠. 예. 그러니까 좀 시그널을 주는 거는 한 내년 2분기 정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예.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유가가 또 점프하게 되면 그 시기는 상당 기간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애플 뭐 실적도 발표됐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고금리가 기업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를 이제 중앙은행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으나 금리 인하 시점을 재고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OECD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쌓이고 부채는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과연 좋은 건가?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매크로를 들여다보시는 연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 이런 이제 위기 외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병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이슈가 나오면은 크게 흔들리거든요. 예. 금융시장 지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소비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지표인데도 크게 충격을 받는 거 봐서는 경제 어떤 건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좀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잦은 충격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았던 거. 그거보다 더 우려되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민계정도 나왔는데 예. 저는 뭐 다른 항목보다 수출 좋다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자랑하는데 설비 투자가 계속 안 좋아요. 예. 예. 설비 투자는 특히 증가율이 한 1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설비 투자가 안 좋다는 건 기업들이 이제 미래를 대비한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한 예,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생명 연장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 하는 얘기대로 올해 뭐 1.34 나오고 내년 2%대 초반 나오고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암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들여다보는 입장과 달리 좀 중장기적으로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걱정거리도 있다는 점 우리도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